11월 2일 SYS 설용수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소위 세계에서 지금 두 개의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벌써 2년을 다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딱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월 7일 날 벌어진 하마스의 일방적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음악 축제장에 철조망을 걷어내고 뛰어들어온 하마스의 병력이 무장 폭도들이죠. 이스라엘 무대에서 노래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인질로 납치해 갔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마스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네타냐후 총리가 그대로 약속했던 지상전을 전개하기 시작해서 지금 가자 시티로 진군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폐허가 된 하마스 지역에 가자 지구 거점에 땅속 깊이 그들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레지스탕스 전선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군에게 저항을 하고 있고, 수많은 희생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만 명이 육박할 만큼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망자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갑작 기습을 받고 로켓 폭탄과 여러 형태의 공격에 의해서 1,300여 명이 죽었지만, 지금은 한 1,500명 정도의 사망자를 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마스는 지금 그 외에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약 8,500여 명의 사망자를 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큰 전쟁입니까? 이걸 우리는 오늘 제가 정의하기를 지구촌에서 벌어진 전쟁, 이 전쟁의 한반도 위기가 점차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을 좀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당부를 또 정부나 군이나 그 외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래 냉전 구조를 형성했던 60년대, 그리고 50년대 이후에 60년대, 70년대, 그 시대는 전쟁이 항상 상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방비를 계속 늘리면서 세계 경찰서장 노릇을 잘 해왔어요. 월남이 패망한 이후에 미국의 군사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반전주의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미국 시민들은 충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거기서 우리 한반도에서 미군에 대한 감축, 그리고 미군의 최전방으로부터 평택기지로 이전, 이런 듯 여러 형태의 미국의 약화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와서는 한국과의 일본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지소미아, 정보를 공유했던 부분도 완전히 탈퇴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이 지난 정부까지의 얘기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가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안보의 큰 축을 형성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전을 잊혀진 전쟁이라 할 만큼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한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난 소위 건군 창건, 그리고 이어서 노동당 창건 75주년인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소련의 소유구라고는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김정은과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무기 체계를 가장 정확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지상전에서 전개되고 있는 152mm 야포입니다. 우리는 155mm 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러시아 즉 공산국가에서는 152mm예요. 그러니까 소련제 150mm의 포탄은 북한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약 30만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금년에만 필요로 하는 폭탄이 100만 개예요.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러시아가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던 폭탄의 숫자가 떨어지니까 북한 제품을 원했던 겁니다. 북한은 이미 약 30만 발의 폭탄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그 외에도 계속 생산해서 앞으로도 한 70만 발을 더 러시아에 주는 것으로 약속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소위 위성 발사, 통신 위성 발사를 기상위성 발사죠. 발사할 2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 성공적 발사를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의존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보스턴치라고는 소련의 우주 개발지구, 소련의 모든 우주로 발사하는 기지를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현지를 돌아보면서 러시아의 높은 기술에 감탄을 한 바 있고, 또 북한 공군은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대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은 2차 대전 때 쓰던 소위 미그 전투기 17, 19, 21, 23, 심지어 29까지도 4세대 거예요. 지금 전투기는 5세대, 5.5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다는 KF-21은 4.5세대입니다. 그리고 스텔스예요. 근데 지금 북한에는 스텔스 전투기는 없고 최고로 자기들이 자랑하는 게 미그 29. 근데 지금 소련은 이미 5세대에 근접하는 소유주라는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현장을 2000여 킬로를 달려서 갔어요. 그리고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충분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크라이나전을 지속적으로 장기화할 때 필요한 무기 체계는 재래식 무기지만은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의 모든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1차적으로 폭탄이고 2차적으로 일반 실탄이고 3차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장사정포 또는 방사포,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전에 절대 필요하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금 지원받고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유력한 무기가 300km의 정조준을 해서 유도탄, 소위 폭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급에 속하는 에이테이크업이라는 폭탄이죠. 그러니까 그 위력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난 9월부터 총 공격을 개시해가지고 지금 약 20% 이상 영토를 잃었던 땅을 5% 정도 회복을 했어요. 러시아는 끝없이 제3국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요구합니다.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가 좋지만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은 정확하게 크림반도까지를 영토 회복을 하고 나서 과거에 정상국가로 우크라이나가 돌아가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마 평화협정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고 북한과의 러시아와의 무기거래는 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상당한 수준의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전투가 시작됐다 그러죠. 하마스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지상군 전체를 이 가자시티를 향해서 행군하고 있는데,
그 속도는 느리죠. 왜냐하면 지하에 들어있는 하마스의 병력을 소탕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병력이 전부가 중요시설, 병원시설, 학교시설 이런 거 일반적으로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지역 밑에 지하를 파서 전부 연결해가지고 거기 숨어 있다 그러니. 근데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은 개입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안 할 수 없냐? 지금 내년에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선거에서는 유태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물론 미국의 유태인은 약 650만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약 2.2%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에.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약 45%에서 50%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모든 정치적 영향을 거의 40% 이상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정치자금 모금부터 앞장서서 유태인들이 낼 것이고, 아이비리그라고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모여있는 동부지방에 하버드라든지 이런 조지 워싱턴 대학 등 이런 대학의 총장 교수의 약 42%가 유태인. 그러니까 유태인을 잡지 않고는 선거에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이든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스라엘로 달려간 거예요. 다만 지상전의 진격은 좀 멈춰달라. 그리고 어린이들이라든지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을 뿐이지 적극 지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할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정식으로 트럼프에 의해서 이스라엘 수도를 옮긴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잖아요. 지금 일부 행정기관이 예루살렘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은 동일시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미국은 국방비를 과거에 약 1조 달러까지 지급하다가 지금은 한 6,500억 정도 억 달러, 6,500억 달러로 줄였어요. 약간 최근에 좀 올렸지만은. 그러면서 미국이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두 개의 전쟁을 안 한다. 오직 하나의 전쟁만 치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끝나고 파키스탄 전쟁까지 들어가서 텔레반한테 치고 결국 나와버리잖아요. 그 하나의 전쟁도 감당을 못해 미국이. 근데 지금 전쟁이 두 개가 터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해야죠.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을 남보듯 할 수 없는 정책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이스라엘에도 전면 지원할 겁니다. 뭐 이스라엘은 자체적 능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스라엘은 직접 지원군, 예비군을 소집했어요. 지상군을. 36만 명이 응모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내에서 한 29만 명, 나머지 7만 명이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총을 들고 전선에 싸울 수 있는 병력이 회사를 휴직하고 또 창업한 회사를 폐기하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무서운 민족이죠. 그리고 드디어 가자 시티를 향해서 지상군을 진격시켰습니다. 이 전쟁은 장기전이 두 개 전쟁이 될 겁니다. 네타냐후는 휴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미국에게 정식으로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하와이를 일본으로부터 41년에 기습받았을 때 그때 당시 국제연맹이 휴전을 요구했지만 휴전했냐 이거야.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싸웠지 않냐. 우리도 그 입장이다. 추워도 우리를 휴전 안 한다고 탓하지 말라. 지금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진격을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다만 너무 민간인 피해가 클까 봐서 염려할 뿐이지. 그러나 결국은 무기 지원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국방비가 대폭 줄어들어요. 두 개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중국이 대만 공격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의 남중국의 해상에 비상이 걸리고 대만 공격이 실현되면 그것이 공중에서든 바다에서든 그 해협은 봉쇄의 위험성이 생겨요.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왜? 무역의 모든 물동량이 중국의 남중국 해를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막히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돌아서 들어와야 됩니까? 엄청난 피해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영공을 우리 여객기들이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료의 소위 비용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연료가 많이 되고 시간거리가 더 늘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세계 전쟁 때문에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은 세계 전쟁을 감당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대만을 중국이 공격을 개시하면 미국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즉각 이동시킵니다. 대만 사수를 위해서 전쟁 개입할 겁니다. 그럼 한반도는 공허가 돼. 텅텅 비어버려요. 마치 6.25 전쟁 때 미군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듯이 이런 또 다른 위기가 한반도에 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위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 자각은 과연 세워져 있는가? 응? 지난 4월 달에 김여정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더 이상 핵은 방어 무기가 아니다. 어떤 기회가 포착되면 자기들의 선제 공격 무기로 쓸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 입을 이용해가 대변해서 김여정이가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법제화에 나타난 결과예요. 북한은 2017년에 핵을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2022년 바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법제화를 선언해버렸어요. 핵은 더 이상 김정은이의 전유물도 아니고 나만 쓰는 덕탄의 무기가 아니다. 언제든지 북한군이 전면에 내세워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그것을 적을 엄청난 타격을 가한 뒤에 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소위 지상군, 소위 무장을 한 완전 게릴라 부대 20만을 AN2라고는 저공 비행기를 태워서 대한민국의 중요 요소에 전진 배치해서 소위 산악전을 개시할 것이고 게릴라전이죠. 그리고 지방의 빨갱이들을 그람시가 제시했던 소위 진지전이라고 정상적인 조직 속에다 간첩을 집어넣는 겁니다. 북에서 내려온 간첩에 우리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간첩들이에요. 자생 간첩. 그것이 그람시의 헤게모니전에 나와요. 고지를 선점해. 그것이 바로 청주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전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이건 일상적인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NGO 단체들이에요. 환경단체, 인권단체, 무슨 공명선거단체,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단체들, 봉사단체들, 심지어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 이런 단체들이에요. 노동조직에도 노동조직에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으로 밝혀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합니다. 존경받는 입장에서. 그러다 결정적인 지령이 내려오면 청주 비행장에 소위 활주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지방 빨갱이니까. 그러면 스텔스 FA-35A죠. 그게 스텔스 비행기고 전폭기예요. 평양을 일시에 폭격할 수 있는 폭탄을 탑재하고 있어요. 근데 활주로가 없는데 비행기 어떻게 뜹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화된 자연 발생적 일반 조직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간첩들은 그 지역을 점으로 해서 조직화해가지고 결정적 시기에 임무 수행을 완료하는 겁니다. 소위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폭발해버린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또는 군 병참기지라든지 특히 군산비행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노리기 때문에 전북에 있고 충북에 있고 창원에 해군기지에 있는 거예요. 다
막 북한이 이런 일시적인 해방전쟁, 그들이 말하는 혁명전쟁을 수행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군이나 여야 정치인들이 과연 그런 국가에 대한 존엄한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건지, 짜고 있는 건지,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간혹 들려오는 모든 무기체계 같은 거 보면 북한을 전술 핵무기와 버금가는 현무 1, 2, 3, 4, 5 심지어 A까지 지금 생산해가지고 시험을 한다고요. 그럼 뭐 2030년에 배치한다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위기의 시간인데 그렇다고 국민적 자각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건 안 돼요. 이미 기회를 상실해버렸다 이게.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위기라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여야가 똘똘 뭉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전적인 국회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나라의 정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대 모든 군사 전략가들이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 이 점이 우리 한국 사회 지도자들로부터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엄청난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